네, 여러분, 2020년 3월 9일 모의고사 국어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5번부터 문제풀이 할 텐데요. 선생님이랑 수업 듣기 전에 스스로 혼자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35번부터 나오는 문제는 작자미상의 최고운전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뒷장을 넘겨서 37번 문제를 보면 이 소설에 대한 보충 설명인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운전은 시집기를 통해 주인공과 국가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구조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자, 시집기라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주인공과 국가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구조로 서사가 전개된대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시집기를 통해서 그게 해결된다는 거죠.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실존 인물 최치원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그 신라에 실존했던 인물이죠. 최치원의 삶이 주인공에 투영되어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범함이 극적으로 부각되고요. 이는 주로 시집기를 통해서 발휘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겨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황제가 크게 화를 내어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도람에 넣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리새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보지 못하게 하여 봉서와 함께 신라에 보내었다. 자, 일단 인물이 이제 언급이 됐어요. 중국의 황제가 신라를 침공하려고 일부러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는 거죠. 계란을 솜으로 싸가지고 도람에 넣고 또 그걸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리새를 녹여서 부어가지고 이걸 이제 신라에 보낸 겁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봉서의 내용인즉 너희 나라가 만약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도살하여 없애버리겠다. 완전 이제 협박이죠. 하였더라. 대국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신라에 도착하니 신라 왕이 몸소 사신을 맞이하고 조서를 읽어보시고는 즉시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 유생 중에 그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짓는 사람은 장차 관직을 높여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자, 지금 시를 짓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없애버린다고 했으니까 이 시를 짓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일 테고 이제 이것을 해결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심에 아무도 그 속 물건을 알아내지 못하여 온 조정이 들끓더라. 이때 아이도 인물이 하나 나오네요. 이때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자, 이 시를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어요. 또 나승상의 딸 아이가 아름답고 인물이 나오네요. 나승상의 딸 아이가 아름답고 재예가 뛰어나며 재는 뜻 밑에 나옵니다. 재능과 기예, 그러니까 재주도 좋으며 게다가 절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인지라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로 사칭하고는 서울로 들어갔다. 자, 어떤 아이가 이제 나승상의 딸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꾼으로 사칭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승상댁 문 앞에 이르러 거울 수선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쳤다. 이에 나승상의 딸이 그 소리를 듣고 낡은 거울을 유모에게 주어 보냈고 이내 유모를 따라 외문 밖으로 나와 살인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 장사 역시 몰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라 여기고는 자 이제 그 딸아이의 인물을 실제로 확인을 한 거죠. 쥐고 있던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일부러 깨뜨린 겁니다. 유모가 발을 구르며 다급하게 화를 내자 장사 아이가 말하기를 이미 거울이 깨졌으니 발은 굴러 무엇하겠습니까? 이 몸이 노비가 돼서 거울을 깨뜨린 보상을 하겠으니 청을 들어주소서 하는지라. 자, 예전에 거울은 귀한 물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깨뜨린 걸 유모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럼 내가 노비가 돼서 그걸 보상하겠다 한 거죠. 유모가 돌아가 승상께 고하니 나승상이겠죠.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묻기를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되 거울을 고치다 깨뜨렸으니 파경노라 불러주시옵고 파경노 거울을 깨뜨린 노비란 뜻이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파경노라고 불리기 때문에 네, 같은 인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이가 거울을 실수로 깨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깨뜨렸다는 게 중요하고, 왜 일부러 깨뜨렸냐면 그 집에 지금 노복으로 들어갈 뭔가 목적으로 깨뜨린 것 같죠? 처음에 서울에 온 목적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이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던 거잖아요. 그걸 좀 기억하면서 계속 봅시다. 하는지라 승상은 파경노에게 말을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즉 말을 키우는 일. 파경노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말 무리들이 열을 지어 뒤따랐으며 조금도 싸우는 일이 없었다. 놀랍죠? 이후로 말들이 살찌고 여윈 말이 없었다. 아침에 파경노가 말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 사방에 흩어놓고 숲속에서 온종일 실을 읊으면 청의동자 뜻 나오네요.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 신선의 시중을 드는 인물이 와가지고 수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은 말을 먹이고 혹은 채찍으로 훈련시키더라. 그러니까 그 파경노가 직접 말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천상계의 인물들이 내려와서 지금 파경노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파경로 앞에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리니, 이것도 참 신기하죠? 말들이 그 파경로 앞에 와서 머리까지 조아리고 보는 이마다 신기함을 칭찬하지 않느니 없더라. 그러니까 이 나승상의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듣고 승상에게 말하기를, 파경로는 생김새가 기이하고 말 다름도 또한 기이하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거다. 천한 일 맞게 하지 말아라. 그 말 먹이는 일을 하지 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나승상의 부인이 말해요. 하니 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예전에 동산에다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나 잘 가꾸지 못해서 거칠어지고 매몰되어 잡초 속에 묻혀버렸는지라 파경노로 하여금 꽃밭 가꾸는 일을 맡기었다. 자, 말을 키우는 일에서 조금 덜 험한 일로 바뀌었어요. 꽃밭을 가꾸는 일로. 파경노는 또한 한가로이 꽃밭에 앉아서 시만 읊고 있을 뿐 가꾸는 일은 하지 않으나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혹은 걸음을 주어 가꾸고 혹은 풀을 뽑으니 전보다 배나 더 아름답고 무성하였다. 자,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이한 일이다라고 해서 전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현실적. 아까 말도 청의동자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번에 선녀가 와서 도와줍니다.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시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시름에 빠집니다. 나승상이요.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딸의 권유로 승상이 파경노에게 시 짓는 일을 명하자 파경노는 자신을 사위로 삼는다면 시를 짓겠다고 말해요. 자, 딸의 권유해요. 승상이 파경노에게 시 짓는 일을 이제 너가 비범하니까 너가 시를 지어봐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파경노가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말하는 거죠. 나를 사위로 삼아달라. 즉 딸과 결혼하고 싶다. 파경노가 노비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던 승상은 딸이 설득하자 결국 파경노를 사위로 맞이합니다. 다음날 아침 승상이 사람을 시켜 시짓는 모습을 엿보라 하였다. 이때 파경노가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이라고 하고 나오죠? 최치원? 자를 고운이라고 하더라. 지금 아이, 파경노, 치원, 고운 다 같은 인물입니다. 승상의 딸이 옆에 앉아서 시집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오. 하고는 승상의 딸더러 종이를 벽 위에 붙여놓도록 하고 스스로 붓 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우고 잤다. 승상의 딸이 근심하다가 고단하여 자는데 꿈속에 쌍룡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위에서 서로 벗하며 무늬옷을 입은 동자 10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내어 노래하니 함이 열리는 듯했다. 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딸이. 이윽고 쌍룡의 콧구멍에서 여러 가지 빛깔의 상스러운 기운이 나와 함 속을 환히 비추니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서서 어떤 자는 시를 지어 읊고 어떤 자는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아주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 써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 하더라. 시의 내용인즉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뜬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자, 이 반은 희고 반은 노랗다. 이거 계란의 모습이죠.
치원이 승상의 딸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딸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되골로 들어가 왕께 바치었다.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라 물으시기를 경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를 지었느뇨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되 신이 지은 것이 아니었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옵니다. 하니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께 바치었다. 황제가 그 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 데는 맞는 구절이나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뜸만 먹음을 품 토하지 못하도다 라 한 것은 잘못이로다. 왜냐하면 계란이니까 계란이 뭐 울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시니 여러 날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로 되어 있음에 황제가 탐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실제로 계란을 넣을 때는 달걀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부화가 된 거죠. 근데 최치원은 그것까지 맞춘 아주 신통방통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최고운전은 여러분 작년에 수능 문제에 출제됐었던 지문이고요. 지금 제시된 부분과도 아주 유사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은 특히나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본 내용을 숙지해두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뒤로 넘겨서 선생님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같이 이렇게 띄워두고 선생님이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3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아이는 승상댁의 노비가 된 이후에 돌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돌함이 뭐였죠? 그 중국 황제가 신라에게 보낸 함이었죠? 근데 노복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게 아니라요. 왕이 내린 명령을 듣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파경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2번 승상의 부인은 파경노의 외모와 행동을 근거로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았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 뒷부분에 나오죠. 네, 부인이 이 소문을 듣고 승상에게 말하기를 생김새가 기이하고 말다름도 또한 기이하다. 비범한 사람일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번 승상은 파경노에게 천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부인의 말을 따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시키는가요? 네, 꽃밭 가꾸는 일을 시키게 돼요. 자, 4번에 파경노는 승상의 딸과 결혼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치원이라고 지었다라고 나왔는데 결국 사위로 맞이하고 자기 이름을 치원이라고 짓는 부분도 있었죠. 5번 승상의 딸은 치원이 지은 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승상에게 약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승상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부분 밑으로 좀 내려오면 처음에 승상이 믿지 않다가 딸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었다 뭐 이런 구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번 윗글에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했어요. 자, 거울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여기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 부분이에요. 자, 아이가 승상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 소재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과 이 거울을 깬 건 상관없었죠. 2번 승상댁의 노복으로 들어가게 된 아이가 겪게 될 고난. 네, 여러분 실제로 노복으로 들어간 다음에 파경노가 즉 최치원이 어떤 고난을 겪지 않죠. 그리고 그걸 암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아이가 승상의 사위가 되려는 내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 동원된 소재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요. 왜 거울을 깨뜨렸냐면 이걸 깨뜨리는 걸 빌미로 그 집안에 들어가고자 함이었고 그 집안에 들어가고자 하려는 것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위로 맞이해달라. 즉 사위가 되려는 내적 욕망, 신분 상승과 어떤 그 능력을 입증하는 데 동원된 소재가 맞습니다. 네, 내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된 소재인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혼인을 둘러싸고 아이와 승상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될 것을 예고한다. 처음에 승상이 아이를 노비기 때문에 사위로 받아들이는 걸 꺼림칙해 하는 건 맞지만 그 긴장감이 생길 거라는 걸 이 거울이 예고해 주는 건 아니에요. 5번, 아이가 승상딸의 뛰어난 재해와 절개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 네, 시험하는 것도 전혀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7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선생님은 앞으로 넘겨서 기억부터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나라가 만약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도살하여 없애버리겠다.
기역에서 시집기는 중국 황제가 신라를 문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 내세운 불합리한 요구죠. 네, 이거 다 가려놓고 알아내지 못하면 너를 이제 없애겠다. 즉 국가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하는 불합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너희 유생 중에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 사람, 내가 관직 높여 땅도 줄 건데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했던 부분. 시집기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자, 디귿은 아침에 파경로가 물이 이끌고 나가면 청이동자가 와서 막 이제 길러주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시집기는 초월적 요소와 결합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준다. 자, 인물의 비범함. 그냥 데리고 나가면 말이 저절로 잘 크고 청이동자가 와서 도와주고 나중에 시집기와 함께 그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리을 한번 살펴볼까요?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 써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했다. 시집기는 신분적 한계로 인한 울분을 토로한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울분을 토로해서 시를 통해 울분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미음이요. 신이 지은 것이 아니었고 신의 사위가 지은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시집기는 개인의 능력도 드러내주죠. 최치원의 능력, 동시에 국가의 위기도 해결하죠. 네, 신라로 이걸 이제 보내기 때문에 신라가 아니라 그 중국 황제에게 보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선생님과 이제 비문학 지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문단 번호를 붙이면서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에요.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설명해주고 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이야기해 줬어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문단.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러분 이런 독서 지문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당황하거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 자료구나. 그래서 더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 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여기에 선생님이 수요 곡선은 뜻을 나오면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대요. 한편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대요.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된다. 재화의 균형 가격은 자, 그래프에서 한번 표시해 보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겠죠? 네, 요 지점인 바로 이 P0에 해당하는 요 가격이 무슨 가격이 된다고요? 네, 균형 가격이 된답니다. 계속 볼게요.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1으로 줄어든다. 세 번째 문단,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이에요. 잉여란 이득. 소비자 잉여는 그럼 소비자 잉여는 뭐냐?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이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가는 소비자 잉여를 나타내고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나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자, 여기에 아예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 가 부분이 지금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표시해 보면 아마 요 부분일 거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나 부분은 네, 요 아랫 부분이니까 나 부분을 표시하면 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가 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생산자 잉여.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는 반면에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자, 네 번째 문단.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kg당 500원이고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kg당 3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인 kg당 3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으니까요.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요 부분까지 일단 선생님이 밑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내에서 kg당 밀가루를 500원에 팔았는데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kg당 300원이니까 이랬을 때 300원으로 팔아야 더 소비자들이 그걸 사려는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도 가격을 뭐로 내릴 수밖에 없냐면 300원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국산의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득을 볼 여지가 줄어들어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수입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수입량은 자,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양은 이만큼 있는데 공급량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니까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빼면 여분의 수요만큼 수입을 해와야 이제 그 수요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네, 계속 볼게요.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죠. 판매하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돼요. 싸게 샀으니까 소비자 이득은 증가하는 거죠.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커지게 돼요. 자, 이것도 밑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줄어들어요. 그런데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되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잉여는 커지게 된다. 자, 그런데 계속 볼까요? 다섯 번째 문단. K국이 수입 밀가루에 kg당 100원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kg당 4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kg당 100g 오른 가격의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이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겠죠. 판매를 더 많이 하니까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돼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게 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아요. 즉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돼요. 자, 요거 밑에다가 아까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관세 100원을 더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원을 더 부여하게 되니까 300원이었던 것은 400원으로 되고 역시나 이것도 400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금액을 올렸으니까 더 많이 이득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어요. 이럴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다.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번째 문단 같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대요. 장기화되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자 예를 들어주고 있죠.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서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을 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줄줄이 상승하게 돼서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되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네, 7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총이득을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과도한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다음에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옆에 같이 띄우고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 상반된 두 입장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상반된 두 입장 안 나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앞에 두고 2번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에 해결책을 구체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뭐 국제무역 분쟁이라는 문제 상황을 언급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죠. 3번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론의 한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학설이 나타난 배경과 그 학문적 성과, 학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학문적 성과 안 나오죠? 네. 원리를 설명한 후에 그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자, 여기 2번째 문단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원리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네, 뭐 예컨대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자,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례는요, 여러분, 여기 밑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1 올라가면 뭐로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밑에 뭐 밀가루 K국의 밀가루 가격이 얼마일 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39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고 했는데요. 이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이 바로 뭐냐면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이 수요 곡선을 보면 이게 수요 곡선이죠. 네, 그 균형 가격에 비해서 항상 높은 게 아니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번에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하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균형 가격으로 봤기 때문에 네, 적절하죠. 동일하죠. 3번.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억나나요? 밀가루의 관세 높이면 원료로 하는 다른 제품까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다음에 4번에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5번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0번 기역의 이유예요. 기역은 여러분 여기예요.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관세가 사회적 잉여를 왜 감소시키냐면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거 이거였죠?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찾으면 돼요.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보다 뭐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정답은 2번이에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국에서는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다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국산 바나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의 바나나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했대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과 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자, 우리 균형 가격 보려면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기억나나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의 가격이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의 가격 얼마? 1,000만 원이고 기준은 톤당이죠. 그래서 톤당 1,000만 원 맞습니다.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자, 수입되는 바나나의 량을 보려면 우리 아까 선생님 여기다 정리했었는데 수입량은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거예요. 그럼 계산해봐야겠죠? 자,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이에요. 기준은. 그럼 관세를 부과하기 전이니까 자,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요 라인을 봐야겠죠? 요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량을 봐야 돼요. 수요 곡선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수요량은 여기죠? 네, 그러면 250톤에서 공급량이 얼마였냐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급 곡선. 네, 여기를 봐야겠죠? 공급 곡선의 이 부분. 그러면 얼마? 50톤. 그러면 몇 톤? 200톤을 수입했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됐다. 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얼마요? 네, 미안합니다. 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관세를 부여한 이후에는 여러분 얼마죠? 네, 70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20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관세를 200만 원 더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됐다. 맞습니다. 4번에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자, 관세를 부과한 건가 국내 생산자잖아요. 그러면 공급 곡선을 봐야겠죠?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50톤이었어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공급 곡선에 보면 이렇게 50톤이었는데 관세를 부과한 뒤에는 자, 관세를 부과한 뒤에는 공급 곡선을 봐야 되니까 여기니까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시 선생님이 지우고 여기를 지워야겠네요. 관세를 부과한 후니까 여기죠. 그러면 100톤으로 50톤이었던 것이 100톤이 됐으니까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됐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5번에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수입되는 수량을 확인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 아까 2번에서 봤죠. 얼마를 수입했었냐면 200톤을 수입했었어요. 그러면 후에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후에 계산할 때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빼면 돼요. 관세 부과 후에 수요량은 얼마였냐면 수요 곡선 보면 이렇게죠. 그러면 200톤에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200톤에서 그 다음에 공급량을 빼면 돼요. 관세 부과한 후에 공급량은 얼마죠? 여기니까 100톤이죠. 그러면 몇 톤을 수입한다는 거죠? 100톤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200톤이었는데 지금은 100톤을 수입하는 거니까 50톤이 아니라 몇 톤이 줄어들었어요? 100톤이 줄어들었죠?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윗글의 관세와 보기의 수입 할당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또 나왔네요.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해서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그리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정책.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해서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1번. A는 관세 부여하는 거예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죠. 관세를 부과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2번.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해요. 수량을 기준으로 양을 가지고 수입할 수 있는 재화를 제한하는 거죠. 3번.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대요. 관세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냐면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입 할당제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겠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관세를 부여하는 게 아니니까 비관세 정책이다. 5번에 A와 B 모두 국제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국제무역 규모는 아무래도 줄어들 겁니다. 국내를 더 보호할 목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제삼의 추억의 사라는 작품과 최두석의 담양장이라는 작품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진주 장터 생어물 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자, 진주 장터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이게 진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 사실감도 느끼게 해주고요. 그 지역 특유의 느낌을 환기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향토적이다, 혹은 토속적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진주라는 지역의 장터에 생어물전, 저는 가게란 뜻이죠. 생어물을 파는 가게, 즉 뭐 생선, 뭐 이런 어물들을 파는 가게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자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어떤 시간적 배경이죠. 우럼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 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우럼매야 우럼매. 자, 엄마를 울엄매라고 부르면서 사투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진주 장터라는 그 토속성과도 연결되는데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그 지역의 느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역시나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을 줘요. 자, 이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해요. 근데 물고기가 다 팔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물고기가 빛을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이건 이제 은전이니까 어떤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돈만큼 손이 안 닿는 한이던가 라고 느껴져요. 이 돈이 손에 안 닿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뭔가 그 돈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즉 가난함으로부터 오는 어떤 한인데 그 고기를 다 팔지 못해서 남아있는 고기의 눈깔들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어떤 가난함과 가질 수 없는 부에 대해서 한탄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한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엄매야 울엄매 라고 그 어머니의 한을,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화자가 함께 느끼고 있어요.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자, 이 별밭은 반짝반짝 거리고 아름다운 곳이라면 아마 소망의 세계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망의 세계는 멀리에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누이, 이 화자의 동생이겠죠?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물고기 팔러 간 사이에 이 어린 오누이가 그 골방에 손시리게 떨고 있어요. 어떤 가난함과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둘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어떤 외로움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걸 2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사투리죠. 신새벽이나 밤빛에만 보는 것을 진주 남강이 그렇게 맑은데 정작 어머니는 아주 이른 새벽이나 아주 늦은 밤빛에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의 대부분은 나가서 물고기를 팔기 때문에. 우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처럼 이제 지규겠네요.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우리 엄마의 마음은 글썽이고 반짝였을 거다. 여러분이 반짝하는 거 뭘 의미해 주냐면 네, 어머니의 눈물을 의미해 주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여러분 추억에서잖아요. 이 화자의 어린 날의 시절을 추억하고 있는데 그 감정을 와, 나 어린 날에 너무 슬펐어. 나 너무 괴로웠어. 나 너무 외로웠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주고 있는데 그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화자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어머니가 고됐을까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담양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죽장, 그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김삿갓은 죽고, 찬빛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이제는 어떤 시절?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대바구니가 아주 잘 팔리던 그런 시절에 새벽설이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이고 장에 가시고, 자, 역시나 이 어머니 또한 새벽에 이제 출발합니다.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나가신다는 건 그때 바구니를 파는 일을 하시는 거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이제 화자겠네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대로 밥을 지금 못 먹어요. 이것도 역시나 어떤 가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분이죠. 너무 심심해 9살 내가, 화자 나옵니다. 어린 화자예요. 2살 터울 동생 손잡고 신장로를 따라 마중 갔었다. 누구를? 어머니를. 이 심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해가 져버렸어요.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로 오시고 그 전에 어머니는 늘 꼬박꼬박 걸어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버스로 오셔서 이제 길이 엇갈린 거죠. 이제 감탄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영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 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자, 요즘에는 플라스틱 바구니가 더 많이 팔리는 시대에 여전히 대바구니를 끼고 앉아서 이걸 파시는 어머니. 그런데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쳐다보는 그 화자의 마음이 어떻게 안타깝고 안쓰럽고 슬프죠.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담양장인 거죠. 실제 지명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사실감 주고요. 향토적, 토속적 이런 감정들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명사로 끝내면서 작품의 어떤 여운을 주기도 합니다. 네, 문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이에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어미라는 건 서술어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어간 뒤에 붙는 부분. 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반복돼요. 한이던가. 네,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까요? 한이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반짝이던 것인가 이런 부분 반복되고 있죠. 이게 약간 그 의문형의 느낌을 주면서 또 어떤 영탄의 의미도 줘요. 손 안 난든 한이던가 이런 말투죠. 그래서 의문형이면서 영탄적 어조를 또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요 마지막 부분이 죽고 시절도 가고 시장에 가시고 그 다음에 동생 손잡고 그 다음에 배는 고프고 또 멀고 이렇게 어미인 고를 좀 반복해줘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역설법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역설법은 둘 다 안 나오고요. 자조적 어조도 안 나와요. 자조는 여러분 스스로를 비우는 걸 자조라고 해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여러분 두 개의 심상을 합쳐서 쓰는 건데 여기서는 둘 다 안 나와요. 오히려 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쓰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쓰죠. 이 장터에서 그 장사하는 엄마의 모습, 그 다음에 골방에서 떨는 오누이의 모습, 이런 거 그 감각적 이미지, 즉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공감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죠.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5번에 수미상관, 앞과 뒤가 같은 건데 여기서는 둘 다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자, 44번.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추억에서와 담양장은 시 엮어읽기의 방법으로 감상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시 엮어읽기란 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시를 서로 비교해서 감상하는 거다. 상황, 정서, 소재, 배경 등을 고려하면서 시 엮어읽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가의 고기와 나의 대바구니는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터에서 팔아야 하는 소재죠. 물고기와 대바구니 맞습니다. 2번 가의 울엄매와 울엄매와 나의 허리 굽은 어머니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 연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 3번 가의 골방은 오누이가 있었던 추운 장소였죠. 신장로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능동적 행위로, 왜? 실제로 나아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4번에 가의 신새벽과 이 신새벽과 나의 한밤중은, 자, 가의 신새벽은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일찍 일 나가는 시간이니까 화자의 어떤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느껴진다면, 한밤중은 오누이가 그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동생이랑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바로 밤이 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화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줬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린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가의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에서는 어머니의 과거 삶을, 엄마가 옛날에 그랬지, 그리고 요즘도 장날이면 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어머니의 현재 삶을 떠올리고 있다. 네, 적절합니다. 45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에서는 정서나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따라서 부사어를 사용한 의도를 파악해보면 시적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다. 기억은 꼬박꼬박 걸어오셨다. 엄마가 꼬박꼬박 걸어왔다. 늘 걸어서 장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일상 맞습니다. 니은은 그 엄마 찾으러 갈 때 이제 하염없이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갔다. 즉 마중 나갔던 길이 길고 멀었다. 계속 하염없이 갔다. 디귿은요. 해가 덜렁졌다. 이 해가 덜렁졌다는 건 해가 갑자기 뭔가 졌다 이런 느낌이라서 갑작스럽게 해가 져서 놀라고 겁이 난 심리 맞습니다. 리을에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 망설였다는 건 여기서 엄마를 찾으러 더 갈지 돌아가야 할지 주저하는 내적 갈등인 거죠. 한참. 네. 그리고 미음은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그 대바구니 옆에서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거. 이 멀거니는요 여러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그 대나무 바구니를 보면서 우두커니 손님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인데, 장사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은 상관이 없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